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의 발행량은 무한대라는 희소성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 보안성, 확장성, 그 다음에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은 희소성의 자산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일단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그 공급량, 한정된 공급량 때문에 희소하다라는 거죠. 왜 2100만 개냐?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2100만 개를 비트코인의 하드캡으로 결정했느냐?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왜 기술적으로 2100만 개가 됐느냐? 이제 결국 비트코인의 그 블록 타임이라는 거죠. 블록 타임.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는 데 드는 시간,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립니다. 왜 10분이 걸리냐? 그것도 사실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트랜잭션을 뽑아 올려서 블록을 만들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먼저 맞춘 사람이 보상을 가져가고 노드한테 전파하고, 그 노드가 지니어우를 판별하고 전체 네트워크에 동기화시키는, 전파하는 식으로 그렇게 블록이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대충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엄청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그럼 블록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몇 개가 담기는지, 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는 몇 명인지, 왜냐면 전체 전파를 해야 되니까 많을수록 오래 걸리겠죠. 뭐 채굴자들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투입해서 빨리 채굴을 하는지,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린다면 10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결정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린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그 결과가 결국 2100만 개가 된 겁니다. 왜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한 블록당 지금 현재는 3.12 비트코인이 주어지죠. 새로 공급되죠. 그 전에는 6.25 비트코인이었고, 그 전에는 뭐 13개였고, 그 전에는 뭐 20몇 개였고, 그 전에는 50개였고, 이렇게 50개에서 시작해서 절반으로, 4년마다 절반으로 블록당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분에 한 번씩 공급된다는 건 알겠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10분에 한 번씩 그렇게 공급되는 게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보면은 쭉 가다 보면 0에 근접해 가겠죠. 발행량이, 블록당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0에 근접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소수점 8째짜리까지만 표기가 됩니다. 0.0000001 비트코인까지 표기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0에 근접해 가는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소수점 8자리도 지나서 0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발행될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표기가 된다면, 그러면은 소수점 9째짜리까지 표기가 된다면 또 발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4년이 또 지난다, 다시 반감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0, 소수점 9째짜리 1 단위까지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코드상으로는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짜리까지밖에 표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발행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100만 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2100만 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지, 딱 2100만 개로 막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비트코인의 그 공급량 한정, 하드캡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2100만 개로 딱 막아놨어요, 이래서 뭐 대단한 이게 아니라 2100만 개를 향해서 꾸준히 4년에 한 번씩, 정확히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공급 스케줄이 투명하게 유지된다. 이게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가져오는 요소인 겁니다. 약간 다르죠? 내가 이거는 어떤 국왕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 거고요,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화폐로 쓸 거고, 이거는 내가 2100만 개로 딱 막아놨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 왕이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변심을 하거나, 그러면은 2100만 개가 4200만 개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가 2100만 개로 딱 막아놓고 나 잠적할래요, 없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코드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절대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2100만 개가 끝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결국 하드캡,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은 투명성 때문에 그 희소성이 부각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는 재밌는 게 법정화폐라는 게 있죠. 이 비트코인은 P2P 디지털 캐시라는 그 백서의 제목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P2P 디지털 캐시.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거를 돈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간의 인터넷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돈, 캐시, 현금이다라고 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금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달러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양이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공급량을 향해서 그 하드캡을 향해서 점점 줄어드나요? 아니면 반대로 계속해서 늘어나나요? 반대죠, 반대.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늘어나는 양의 속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지수 함수의 법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우리가 봤던 달러의 공급량 증가 속도와 지금 현재 2020년대에 들어서 늘어나는 달러의 공급량의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확연하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때도 물론 증가했습니다만 지금 증가 속도 대비해서 그때는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버렸고 그래프를 전체 시계열로 그려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하키스틱을 그리면서 지수 함수의 법칙이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는 이제 결국 힘의 작용이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거거든요. 무언가가 달러의 발행 증가량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P2P 캐시의 가치는 계속해서 반대급부로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의 양이 이렇게 늘어난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공급량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법정화폐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별명이 디지털 금이잖아요. 금도 사실 비슷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은도 아니고 디지털 구리도 아니고 디지털 텅스텐도 아니고 디지털 팔라듐도 아닌 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금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공급량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전체 유통량의 전체 세상에 나와 있는 금 유통량의 한 1, 2% 정도로 신규로 채굴되어 나오는 금의 신규 공급량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금의 채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금맥을 찾는 거, 금맥을 찾아서 거기를 디립다 파서 금을 실제로 채굴하는 거 이런 게 다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의 양이 일정하게 채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은과 구리와 텅스텐과 제가 말씀드린 팔라듐 같은 다른 귀금속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 공급량을 늘리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더 많이 묻혀 있고 더 찾기 쉽고 그리고 덜 돈과 리소스를 써서 더 많이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량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변적이죠. 이 공급량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금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사이클을 탑니다. 금은 새로 신규로 채굴되어 나는 금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비트코인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법정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법정화폐가 자기 스스로 발행량을 너무 많이 늘려서 계속해서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통화량이 아주 일정하게만 증가하는 재화는 가치가 반대급부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발행 스케줄의 투명성.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쨌든 변수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채굴이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금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그 채굴되어 나오는 금의 양이 단 0.몇 %라도 늘어날 요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돈이 많다. 내가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뭐 몇 번째 가는 부자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요즘같이 막 오를 때 당연히 금 캐서 나도 돈 벌고 싶지 않겠어요? 금광에 투자를 하건지 아니면 직접 금을 채굴을 하던지 금 채굴과 관련된 사업에 나서겠죠. 그러면 더 금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게 조금이라 하더라도.
근데 비트코인은 아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졌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죠. 4년에 한 번씩 그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그 아예 그냥 하드 코딩된, 그래서 절대 불변의 그런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채굴하고 싶어서 내가 채굴자로서, 공급 스케줄이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채굴자로서 더 많은 채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컴퓨터도 더 많이 사고 돈도 더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더 많이 써서 더 많은 채굴기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 2주에 한 번씩 너무 많은 채굴 해시파워가 몰린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내는 난이도,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더 많은 전기를 투입해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기계를 사고 전기를 투입해도 결국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무한대에,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 치면은 이렇게 계속 미네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짜로 내 자본을 막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누구나 가진 자본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한히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한히 경쟁해야 됩니다. 다른 채굴자들과도 경쟁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무한 채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점점 낮아진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투명함, 그래서 더 희소성 있는 그 자산이 비트코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알트코인은 무한히 증가를 합니다. 자,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일단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은 발행량 하드캡이 없습니다. 발행량 자체가 그 공급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자기 스스로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마케팅 표어를 정해서 한동안 이 마케팅을 썼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경화다라는 뜻입니다. 경화라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희소성이 있는 자산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별명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었냐면 2021년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걸 합니다.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할 때마다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스탄불, 런던, 뭐 샹하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이는데 2021년에는 런던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수료 소각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 수수료 중에 일반 수수료는 소각을 시켜서 새로 공급되어 나오는 이더리움이 소각되어 사라지게, burn, 태워서 사라지게, 그래서 이더리움의 신규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역설적으로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이더리움의 신규 공급량은 비트코인처럼 계속해서 쭉 감소해왔어요. 근데 2024년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떡 나가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다 그냥 스테이킹만 하려고 하지 거래를 안 해. 사고팔고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공급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다시 2021년 런던 하드포크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행되는 알트코인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처럼 이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극강의 희소성, 결국 2100만 개가 끝이다 라고 하는 그 희소성에 믿음을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이더리움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21년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런던 하드포크. 그걸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라고 했던 그 개발자들의 예상이 3년? 4년? 21년부터 24년이니까 3년 만에 폐기 처분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다시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떠냐?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이런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보이시죠? 공급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이것도 발행 주체인 회사들이 자기네가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거는 뭐 그 약속을 안 어긴다 치고, 그 약속을 심지어 안 어긴다 치더라도 이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무한대로 이미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솔라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세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지금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 여러분. 수백만 개라는 그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제가 21년도에 경험했던 비트코인 전 불장 때도요. 알트코인 수 다 해봐야 4만 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백만 개입니다. 결국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워낙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밈코인들이 우후죽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밈코인 개수가 늘어나면 이게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거잖아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로. 그러니까 사실상 솔라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알트코인들을 거래하려면 솔라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라나 알트코인 계속해서 빈번하게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럼 알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면 사실상 솔라나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솔라나의 가치가 이 알트코인들로 희석되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르는 알트코인들은 무너지고 또 이제 솔라나로 회귀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밈코인이 워낙에 핫하니까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요. 펌프펀이라는 웹사이트가 이거를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냥 코딩 할 필요도 없이 내 코딩 못해도 알트코인 뭐 컨셉이랑 몇 개 발행하고 싶은지랑 이런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다가 지갑 만들어주고 거기다 알트코인 발행해서 딱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온 것 때문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펌프펀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초당 몇 개씩 막 생겨나요. 그게 막 그래픽으로 보여지거든요. 팍 이러면서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솔라나의 발행량을 무한히 증가시키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에 파산한 테라 루나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22년에 파산한 FTX 거래소. FTX 거래소도 FTT라고 하는 자체 코인을 발행했었죠. 이들도 거버넌스라는 게 있다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나를 루나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별명으로. 루나 홀더들, 그리고 그 홀더들이 거버넌스 가지고 있는 코인 수만큼 투표를 통해서 이 루나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투표처럼, 그래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권도영이요. 그리고 FTT도 마찬가지죠. 스탠 베크먼 프리드가 FTT 토큰은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FTT 토큰 홀더들의 투표, 그 결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라고 거버넌스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다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 미리 코인을 많이 받아서 잔뜩 가지고 있는 그 내부자들, 창업팀 멤버, 벤처 캐피탈, 초기 투자에 할 수 있었던 벤처 캐피탈, 그리고 자기 자신, 창업자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물체였던 거예요. 루나 어떻게 됐어요? 루나가 UST 스테이블 코인의 태깅이 깨지면서 루나 가격이 떡락했죠. 그래서 이 루나를 새로운 루나로 하드포크해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부결시켰거든요. 제대로 된 투표에서는. 근데 권도영이 이거 만들어야 돼, 하드포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다시 재표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90%의 동의로 통과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에 주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보다 훨씬 많은 코인을 프리마이닝이나 프리ICO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부자들이 투표에 나서면은 그냥 일반 투자들의 투표는 그냥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FTT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버넌스는 요원하다. 어차피 대규모 물량이 내부자 초기 투자자들한테 가고 시작하는 알트코인의 특성상 지금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따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1표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더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코인을 가진 자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발행량은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발행이 됩니다. 내부자가 내가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나 코인 더 발행해서 돈 더 벌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이게 어떻게 가치 조정 수단으로서 위대한 그 역할을 하는지를 경제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덥잖아요. 너무 목마르고 죽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탈진해서 일사병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여기 다이아몬드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물을 선택하겠죠. 아무리 가치가 높은, 평생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귀중한 다이아몬드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느냐. 한계 효용의 이론. 이게 이제 사막에서 물과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걸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그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막에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정화폐가 무한히 늘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계부채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가계부채 더미를 사실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가계부채 더미를 이렇게 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에 물리신 분들, 뭐 주식 담보대출에 물리신 분들, 담보대출에 아무튼 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부채 다 이제 빚더미 위에 떠안고 계신 거고, 중국은요 가계부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기업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그린 같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너무 많은 빚더미를 떠안고 그동안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하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떡락하니까 다 파산하려고 하는 지금 중이죠. 기업부채 문제 심각하고, 미국, 유럽, 일본은 어때요? 나머지 선진국들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부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20%, 130%, 140%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정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아젠다가 아직도 없습니다.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공약도 많이 했지만, 뭐 금을 팔 거냐, 비트코인을 쟁여놓을 거냐,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일 거다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늘어온 정부 지출이, 그리고 이 과도한 부채 발행을 통해서 부양해온 이 경기가 조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돈을 풀어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채,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선진국들, 기업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 신흥국들이죠. 그리고 가계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게 다 결국 뭐냐면 결국 망가진 법정화폐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법정화폐라는 것도 원래 규율과 약속에 의해서 양이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중앙은행이 있는 겁니다. 금리 조정하고 통화정책 써서 또는 재정정책 써서 통화량을 조절해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게 만들어라. 근데 연준이라든지 이런 중앙은행들이 그런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냥 계속 돈을 푸는 식으로 갔습니다. 지난 1900 짧게 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내렸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계속했고, 양적 완화에 뭐 2008년부터 등장한 개념이죠. 양적 완화라는 거.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금융 기법들을 활용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경기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이 경기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 경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지수,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는 뭐냐? 탈출구는 결국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금이 이제 궁극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더 이상 빚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빚의 부담을 더 이상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일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미국 주가지수가 박살이 나고 미국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더 이상 믿을 게 뭐가 되겠어요? 달러도 당연히 가격이 똥값이 됐고, 그럴 때 이제 금 같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좋은 탈출구가 있는 겁니다. 왜? 금은 은행문 닫으면 못 사요. 또는 뭐 내가 금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직접 채굴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언제나 24시간 7일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시장이 열려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채굴 기라는 기계만 사면 돼요.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개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전, 세이프 헤이븐이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우상향하는 겁니다. 법정화폐가 지금 저렇게 망가져서 전 세계의 부채를 늘리고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건 비트코인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2010년에 등장한 첫 번째로 블록이 쌓이면서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거다. 망가지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어떤 대체제로서, 풍선 효과로서
통선은 한쪽을 보면 한쪽이 불어오르죠. 그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비트코인은 다르다. 알트코인들은 그냥 무한히 팽창하는 법정화폐랑 똑같습니다.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디지털 원장에다가 발행하는 게 알트코인이다. 근데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2100만 개라고 하는 하드캡이 보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비트코인이다. 유일한 후보가 비트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유지되고 가치가 유지된다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희소성, 모든 알트코인의 발행량은 사실상 무한대인데 비트코인만 다른 그 이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하는 4가지 요소, 보안성, 확장성, 그 다음에 유동성, 희소성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도 뭔가 좋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버리시고 비트코인의 개수를 더 늘려나가시는 저 같은 좋은 비트코이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순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